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웰빙, 웰다잉, 잘 먹고 잘 가자, 행복한 인생의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는 웰다잉 교육을 하게 된 정지승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것을.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 걸. 이른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김홍신 작가님이 아내를 보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셔서 저희에게 한번 낭독해 준 걸 보고, 맞습니다. 저도 웰다잉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내가 삶의 주인인 나와 삶이 타인인 나는 행복이라는 것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행복이 아닌 원망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의 보따리를 가지고 세상을 안녕 하다 보면 이 생이 너무 아쉽고 다음 생에 또 하나의 그 두려움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부터 죽음 공부를 해야 하나요? 혹시 주위에서 죽음 공부 들어봤어? 웰다잉 들어봤어? 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웰다잉 교육은 아주 사람들에게 놀라운 교육이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뻔뻔뻔하게 살다가 가야 하는데 왜 벌써 죽음을 두려워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유교 사상도 있었지만 살아온 습이 부모가 자식에게 준 그 삶에 대한 영향이 크죠. 엘리베이터가 4층이 F층으로 하는 것만 보아도 우리는 숫자 4에 죽을 살을 붙여서 두려워하는 문화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10년 전에 불어왔던 그 웰다잉 그 바람이 그때는 주춤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다음 생은 잘 갈 수 있을까라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웰다잉 교육, 웰빙, 잘 먹고 잘 죽자라는 어떠한 교육의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주인이 나라고 했는데 그 주인이 나였을 때 나는 정말 후회 없었나?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려움이 작아져야 하고요. 내 인생에 원망이 없어서 지금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8년을 중증 뇌경색으로 계시다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그 병원에 계셨을 때 말도 못하고 콧줄로 8년 동안 물을 드시고 그리고 와상으로 누워 계셨을 때 반대편에 아주 젊은 30대 후반의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을 못하니 저희가 아침에 병실에 가보면 그 상기된 얼굴로 저희에게 표정을 얘기했는데요. 그날 간호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30대 후반의 그 젊은 분이 돌아가시는데 너무 세상을 힘들게 살고 후회와 원망이 가득 차다 보니 12시부터 1시까지 누군가와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뭔가를 던지며 가지 않겠다고 싸움을 하더니 1시간이 지난 뒤에 조용히 침묵 속에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작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3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50대 중반, 60대 중반, 70대 중반, 소식은 누구에게나 순식간에 오는 것인데 그때 가더라도 세상에 원망 없이 나 잘 살았다, 지금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지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걸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헬스조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좋은 죽음이 무엇이고 그 좋은 죽음이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라는 어떤 컬럼이었는데요. 여러분, 좋은 죽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생각의 차이고 다름이 있습니다. 좋은 죽음이 어딨어? 죽음이 끝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좋은 죽음이란 건 내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준비된 상황에서 내가 세상에 원망 없이 행복하게 나의 가족 친지들, 나의 친구들, 나의 사회적인 인적, 관계망과 안녕을 하고 가는 것이 저는 편안하고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죽음이라고 따로 명시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죽음에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다면 첫째, 사랑한다고 말하기입니다. 어릴 때 사랑해, 예뻐, 고마워, 땡큐, I love you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은 자기가 받아본 느낌과 감정, 생각,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또 하게 되는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 들었던 사람들은 본인이 어색해합니다. 지금의 70대, 80대, 아니 조금 더 빨리 가보면 60대, 형제가 많은 가족들에서 자라난 우리들의 어머니 세대, 형님 세대들은 아마도 이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게 쑥스러워서 아마도 내 자녀에게 말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사랑한다는 말하기 해보면 되고요. 둘째, 고맙다고 말을 자주 해야 된답니다. 네가 건강하게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 네가 나에게 오늘 밥 먹자고 해줘서 고마워. 라는 고맙다란 말을 많이 하면 됩니다. 셋째,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기. 사람은 과거에 상처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과거가 되죠. 과거는 누구에게 아픈 추억과 아픈 상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픈 추억은 다시 한번 이걸 이겨내는 힘이 되지만 아픈 상처는 그 사람에게 더 아픔의 고통을 연결해 준다고 합니다. 용서할 일이 있으면 쿨하게 용서하시면서 그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작별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언제 밥 한번 먹어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부고가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작별 인사. 친구야, 오늘 못했는데 내가 다음에 꼭 할게. 그리고 나는 네가 늘 고마웠다. 그리고 항상 사랑했어. 라고 한 다음에 그 친구가 떠날 때는 이 작은 가슴에 그 친구가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라는 말, 그리고 내가 저번에 미안했었다라는 모든 것들이 하트, 사랑으로 남아서 그게 작은 작별 인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게 선종, 즉 좋은 죽음의 준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오늘 하고 계신가요? 늦지는 않았습니다. 삶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잘 살다가 생전의 삶을 비추는 업경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숙연해지고 또 한 번 내 나름대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죽었는데 그게 무슨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대구에 가면 동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곳에 요양시설에 스님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제가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강의를 했습니다. 재능기부였습니다. 스님께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지 그 절을 한번 소개한다고 올라갔는데 저에게 아직 30대 후반 40대 초반인 저에게 업경 앞에 서보라고 한 겁니다. 저는 종교를 떠나서 엄청 놀랬습니다. 내 얼굴이 비친 순간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이런 날이 올 거야. 삶과 죽음은 유한한 거고 언젠간 내가 죽으면 내가 이런 날이 왔을 때 정말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더 많은 재능 기부를 하고 더 많이 열심히 긍정적인 마인드 리셋으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천주교의 하나님의 거울도 존재합니다. 네가 잘 살아왔느냐? 그럼 네 삶을 한번 보아라. 그렇듯 우리는 삶이 끝나면 내 삶을 돌아보는 업경대와 하나님 거울 앞에서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인간은 무한한 욕심쟁이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80대 할머니는 본인의 사진을 보면서 본인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비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주름이 많아서 난 늙었어. 금방 죽을 거야. 에이 젠장.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욕심쟁이라는 게 욕구, need, want, 원하고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채워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80대 할머니는 거울 속에 17살의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렇듯 우리는 삶을 욕심을 부리되 그 욕심이 마음에서 긍정으로 발휘되면 아주 행복한 겁니다. 80대 할머니가 쭈글쭈글한 내 얼굴과 내 삶과 아파가는 내 신체를 바라보며 원망하는 게 아닌 난 여전히 아름답고 난 여전히 행복해라고 한다는 건 인간의 욕심에 긍정을 아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걸 바둑에서 복기라고 합니다. 복기. 바둑에서는 한번 판이 끝나고 나면 진 사람과 이긴 사람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지? 왜 졌지? 왜 졌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 마치 신호등처럼 이거는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합시다라고 한번 보는 걸 복기라고 하는데 이 복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큰 마인드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해야 되냐? 저는 이 복기를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해야 가장 머릿속에서 밤새도록 긍정이 돌아다닌다고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 5분 전에 내가 잘 살았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강의를 하고 또 책을 쓰면서 여러의 교육생들과 강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쓰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삶을 달려나가다 보니 버겁고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행복의 지름길은 나입니다. 타인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건 나의 잔소리와 나의 충고와 나의 그의 눈치와 나의 어떠한 긍정적인 돈을 써가면서 배려, 관계 형성을 하는 데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나 하나를 바꾸는 건 0.5초면 됩니다. 나이스, 괜찮아, 너 잘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몇 가지로 내가 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랬을 때 웰빙 했을 때 웰다잉이 나에게 행복으로 오는지를 몇 가지 말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이 세상 오직 단 하나뿐인 나를 아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끼시나요?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 액세서리를 아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깔끔하고 예쁜 걸 하죠. 땡땡에서 홈쇼핑으로 산 건데 딱 3만 원이면 저렇게 케이스까지 이미테이션이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이렇게 케이스로 오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에게 저는 27년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주 사랑합니다. 하지만 오래 산 부부는 침대 끝자락에 자리를 포섭하면서 항상 서로에게 대화를 나누는데 침대 끝자락에 그 남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귀걸이가 너무 갖고 싶어서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예쁘게 왔어요.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분명히 제 돈으로 제가 샀는데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를 사더라도 좀 좋은 거 사지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끼는 방법인데 왜 타인에게 예뻐요, 멋져요, 잘했어요 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를 껴안는 연습은 내가 나에게 항상 도닥도닥 너 세상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에게 잘한다고 항상 칭찬하는 버릇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칭찬이라는 걸 듣고 싶어 하지 내가 나에게 하는 걸 잘 못하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너 잘했어. 그리고 너라는 사람은 아주 멋져. 일본의 심리학자가 여러 논문을 보았더니 인간이 가장 긍정적인 어떠한 프로젝트든 문제 해결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나에게 말하는 나의 독백, 나의 칭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항상 칭찬합니다. 지승아, 너 오늘 아주 잘했어. 너 멋졌어. 가까운 예로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 회사에서 석박사들에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15년 전쯤 됐는데 그분들은 워낙 강의도 많이 듣고 본인들의 레벨이 높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필요한 직무 강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500명쯤 돼 보였는데 저를 쳐다보는 모습이 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 그냥 시간 때우려고 갈까?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모든 분들 원타임 투타임을 나는 모두에게 나를 보는, 내가 무언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전율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나고 나니 담당 최고의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원더풀했어요. 너무 파워풀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아우, 괜찮습니다. 멋졌어요. 많은 얘기를 하시고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많은 것들이 감사했지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저의 칭찬이 최고였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앉아서 키를 딱 켜면서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지승아, 오늘 너 최고였어.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너는 단연 최고였어. 내려오는 내내 저는 너무 행복했고 강사라는 어떠한 직도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나에게 칭찬하는 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되게 가난했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저기 옆에 있는 아이는 제가 아니고 남동생인데요. 가난했지만 오남매를 잘 키우신 저희 부모님의 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9에 뇌경색 중증이 되셔서 콧줄로 정말 많은 경제력과 자식들의 많은 어떤 사랑을 받으신 저희 엄마는 돈이 많은 필요로 하는 이 의학의 발전에 의해서 건강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시면서 유지하셨는데 그 8년 동안 후회 없는 효도라는 말이 제가 돈으로 부모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원 없이 후회 없이 8년 동안 하고 나니까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누구에게나 돈은 중요하고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지만 어떻게 쓰였을 때 그 가치가 나를 행복감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와 관계를 가장 먼저 잘해야 되냐고 질문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내가 누구인가를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를 했을 때 그것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떠들기만 하고 타인의 흉만 보고 그러다 보면 고개를 하늘을 쳐들어서 침을 딱 뱉었을 때 내 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밖에 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바둑에서의 복기도 하시고 거울 속에 나를 보시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강사는 거울을 남들보다 배로 더 많이 보는 직업입니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지금 메이크업이 잘 돼 있는지, 내가 지금 자세가 똑바른지, 내가 지금 미소를 짓고 있는지 나를 잘 보고 있습니다. 나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두 번째 관계 형성은 누군가에게 베풀 줄 알고 그 베품이 감사함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베푸는 걸 아주 크고 거대하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요즘에 오래되신 방송인 분들이 많은 곳에 본인의 큰 금액을 기증하고 기부하고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반 시민으로서 그렇게 돈으로 경제적으로 다 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베푸는 게 어딜까요? 마음에서, 그리고 관계라는 작은 것에서 내가 있는데 하나 나눠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타인은 그걸 보고 감사하고 기쁘다고 말하며 나에게 뿐만 아니고 그의 관계 안에 또 관계를 맺는 게 관계가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드리 헵번 우리 다 아시죠? 예쁘기도 한데 착하기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엄청 많은 천사 같은 봉사와 베품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항상 먼저 베풀라는 말이 저는 너무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어떤 베품을 하시나요?
가족 간에도 베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큰오빠는 장사를 합니다. 더운 여름날에는 선풍기 한 대, 두 대 틀어놓고 새언니와 함께 그 큰 시장 골목에서 장사를 합니다. 제가 한번 가게 됐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덥고 바쁘고 그런 오빠가 제가 이번에 공부를 더 한다고 하니 등록금이 너무 세다고 했더니 선뜻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저희 둘째 오빠도 사업을 하는데 분명 힘든 걸 알고 있는데 저에게 노트북을 한 권을 사주며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자식이 있고 부모 병양이 끝난 그들이 내 자식을 또 키워야 하고 내 삶이 있는데 형제들에게 이렇게 베푸는 건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응원하고 내가 너에게 좋은 관계로 살아왔기 때문이다라는 증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눈물이 너무 났지만 그 눈물을 보답으로 하고자 열심히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베풀다는 건 내가 나를 점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복기뿐만 아니고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적어보신 적 있으세요? 인맥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너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라는 아주 거대한 소위 얘기하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하나 이걸 알고 갔으면 좋겠다. 교수님은 네가 일도 잘하고 거기에 적응도 잘하지만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버티기가 힘들단다. 그러니 학창시절에 너의 인맥지도를 한번 완성을 해서 내가 이 친구하고 어떻게 지냈지? 내가 부모님과 내가 알바를 하면서 사장님과 내가 다른 학교를 왔을 때 이 친구와 이 인맥지도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한번 적어보아라 라고 제가 과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은 그 친구들이 했던 과제물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게 보통 30분에서 40분, 보통 1시간도 걸립니다. 생각과 관계를 촘촘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친구는 그냥 대충 써서 냈고 어떤 친구는 꼼꼼하게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1년 뒤에 찾아온 제자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이 가르쳐준 그 과목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교수님이 저에게 알려주었던 관계 형성, 그리고 인맥지도는 제가 초년생으로서 MZ세대로서 아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출근하자마자 이 인맥지도의 경험을 따라서 한번 그대로 실천을 하고 노력을 했더니 지금의 저는 1년이 지나서 정규사원도 됐지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해보지 않은 학생이 왜 이렇게 관계를 잘하고 왜 이렇게 누군가에게 배려를 잘하지? 베품이 있지?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 인맥지도는 살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A4용지를 한 장 놓고 내가 관계를 하는데 나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잘 하며 살고 있는지 써보면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짧게는 6개월에 한 번씩, 길게는 1년에 한 번씩 나를 인맥지도로 나의 관계망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맥지도를 꼭 한번 하셔서 중앙에는 내 이름을 쓰시고 한 번씩 이렇게 나의 가장 가까운 곳부터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강력 추천드리면서 행복의 지름길이자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엄마, 아빠의 결혼식,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4년 동안 저희 친정아버지를 저희가 찾아갔을 때 많이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년이 되던 어느 봄날, 그러니까 4월 달, 아버지께서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 돌아가시기 전날의 모습입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무단히 너무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 부모님 역시 5남매를 키우시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삶을 본인의 행복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식 5명 공부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하셨고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하신 분들입니다. 삶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건데 어떻게 맞이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는 자신의 몫이고 그 몫은 또 부모님이 보여준 경험의 간접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올 1월에 암 선고를 받고 4월에 이제 또 다른 세계로 가실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래 계실 줄 알았고 4년 동안 잘 버텨주셔서 더 버텨주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글을 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내가 괴로운 일이 있다면 종교가 있으시면 부처님을 찾아가셔도 되고 마리아님을 찾아가셔도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셔도 되고 본인들의 종교에 찾아가서 마음껏 토할 수 있지만 그것도 힘들고 상황이 안 되시면 A4 용지 한 장을 놓고 글을 써보십시오. 제가 내 아버지라는 주제로 아버지를 보내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한 인간의 삶을 제가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어릴 적 부모 잃고 평생 외롭게 살아오신 내 아버지. 처가 동네 터잡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루살이 들끓어 남는 게 하나 없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니 남의 집살이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한 몸 불사르며 밤낮 없이 일만 하신 내 아버지. 세상 복이라고는 아무 복도 없던 내 아버지는 5남매 잘 키워 호강 받으려니 평생 고생시킨 마누라가 뇌출혈로 쓰러지네. 반신불구로 8년을 지내는 할망구를 돌보는 일로 홀로 이겨내시더니 반쪽 떠난 지 4년 만에 온몸에 암이 퍼져 이젠 밥도 아니라네, 죽도 아니라네. 내 아버지, 불쌍한 내 아버지. 이제 좀 살라나 했더니 아프시다네. 인생이 왜 이리 거지 같을까. 이제 좀 숨 좀 쉬려고 웃으려니 노안으로 수술도 안 되신다네. 어찌할꼬 한숨만 내쉬우고 있네. 부디 많은 고생 안 하시고 편히 가시길 바라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보내신 분들이 다 같이 이런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은 되게 연속이죠. 그 연속의 연속이 결국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선에 나오게 됩니다. 말은 상처에 힘이 있고요. 희망과 사랑에, 소망에 의지가 있습니다. 엄마가 8년 동안 누워 계실 때 그렇게 효녀라고 했던 저희 5남매는 돈이라는 한 달에 600씩 나가는 병원비를 1년 동안 부담하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우리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을 때 제가 정씨의 난이라는 호칭을 붙이며 우리 이거 잘 이겨내보자 라고 했지만 이미 한번 서로 뱉은 말들로 상처는 입혀졌습니다. 상처의 힘은 결국 혀에서 나왔고요. 반대로 희망과 사랑과 소망은 역시 혀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두 번째 아버지의 암투병이 시작된 거죠. 다행히 저는 희망과 사랑과 소망을 끌기 위해서 형제들과 함께 혀를 의지라는 키워드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암투병의 시작과 함께 모두 수도권에 있던 저희는 전남 자흥을 향해서 누군가가 계속 아버지 케어를 위해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어떨까요? 모두가 자기의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때 힘들었던 거를
마무리는 잘했지만 또 한 번 상기시킨다면 우리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고 부모님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오남매의 톡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오남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두 똑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기도하며 힘내는 하루 되어요. 쉽게 이 글을 좀 풀면 아버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 최선을 다해서 마음 아프지 말고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언니, 오빠 그리고 저 남동생이 있는데 오빠 둘은 이렇게 동생에게 다정하게 글을 보냈습니다. 그래, 고맙다. 동생아, 우리 오남매 잘해보자. 부모님, 아버지, 그래, 잘 끝까지 해보자. 작은 오빠도 저에게 고맙다. 언니, 동생. 우리는 화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보낼 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혀가 상처를 낳기도 하지만 의지도 낳을 수 있고 사랑과 믿음도 그리고 단합, 결합, 협동해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픔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것입니다. 부모의 죽음은 자녀에게 추억이기도 하지만 상처와 그것들이 항상 괴로움이죠. 특히 저의 부모님처럼 고아로 태어나서 자식을 키운 자식들은 더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고 또 사랑해라 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단 말을 많이 하십니까? 저는 매일같이 가족톡을 만들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자녀가 지금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도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저는 강의를 와서 강의장에서 아니면 이렇게 녹화장에 와서 단톡에다가 씁니다. 뭐라고 쓸까요? 사랑하는 내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답이 올까요? 처음에 오지 않았어요. 아들 2명과 남편은 그렇게 저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매일같이 엄마의 그런 긍정은 작은 아들이 전반 근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트를 보내주고 남편은 본인의 스케줄이 바쁘지만 하트 뿅뿅을 보내줍니다. 저는 이 사랑한다는 말은 전파고 전의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보니 뜨거운 태양빛처럼 열정적인 날에도 살아보니 구름 속에 갇혀 세상빛이 흐려 우울했던 날에도 살아보니 어두운 밤 한 줄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살아보니 오늘이 최고인 것 같아 알았는데 안 살아본 내일이 기대가 더 있었고 언제나 그곳의 주인은 나였다. 사랑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아보고 살다가 가세라고 제가 강릉 바닷가에 앉아서 글을 써봤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하며 살아라라는 말은 부처님도 공자님도 맹자님도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의 성인 성현님들도 이렇듯 가서 사랑하고 또 가서 사랑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을 따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내가 믿는 종교 때문이 아닌 잘 살아서 잘 죽는 좋은 죽음의 종착지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사랑한단 말을 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세어보십시오. 어느 날은 2번, 어느 날은 5번, 어느 날은 10번, 어느 날은 30번.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을 하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가 될 수 있습니다. TV를 보는데 휴먼 다큐멘터리 VR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어린 딸을 기술의 힘을 빌려서 하늘나라에 간 가족을 만난 엄마를 보게 됐습니다. 딸은 지금쯤 이 아이가 컸으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 수많은 시간에 사랑해, 예쁘구나, 고맙구나, 사랑해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을 건데 못한 거죠.
닥치는 그 순간의 아픔을 어떻게 헤아릴 수 없었겠죠. 그런데 기술의 힘을 통해서 1시간 동안 사랑한단 말을 울먹이며 반복해서 하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한다고 지금 크게 외쳐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30년 나랏방울 먹고 있는 공무원직을 하고 있는 남편이 30년 근속이 됐던 어느 날 제가 큰맘 먹고 카톡을 또 보냈습니다. 오늘의 점 하나가 작아 보이지만 내일의 점이 되어 2개가 되어간다. 하루가 이틀, 한 달이 1년이 만들어 둥근 원형을 만들지. 결국 작은 하나의 점이 우리 인생의 꿈을 이루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믿어. 오늘 힘내고 많이 웃고 오늘의 나의 점 하나에 성실해 보자고요. 행복합시다. 그리고 한 길을 걸어온 당신에게 축하합니다.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여러 번 보내도 답장이 없던 그 사람은 저에게 감동을 30년 만에 했나 봅니다. 군대 생활 30년 만에 하트를 30개 눌러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미소 띈 얼굴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껏 쌍방향이 아닌 일방통행에 사랑한다는 대답이 보답이라도 된 듯 다 오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또다시 동료의 사랑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꼭 사랑하고 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는 과거는 추억이고요. 미래는 환상입니다. 현재를 즐겨야 합니다. 까르페 디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지금은 그 영화배우가 돌아가셨지만 학생들에게 책상 위에 올라와서 까르페 디엠을 크게 외칩니다. 얘들아, 현재를 즐기고 현재 꿈을 꾸어야 그게 행복한 거야. 까르페 디엠, 살아있을 때 너의 꿈을 찾아가 라고 하는 그런 명언이 있었습니다. 현재를 즐기는 내 삶이 또다시 우리가 다음 세계에 우리가 받아야 할 메멘토 모리, 아세요?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고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내 가족을 꼭 기억해라라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장군이 이렇게 행렬을 지나가면서 그 행군들이 시민들이 군중들이 막 환호를 하자 밑에 신하에게 얘기를 합니다. 부하에게. 너는 제일 앞에서 메멘토 모리를 크게 외치고 가거라. 겸손하게 행동해라. 너도 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 자리에 있지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라는 풍습에서 나오는 메멘토 모리입니다. 또 하나는 메멘토 모리는 겸손하게 살다 가거라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이스는 죽음의 5단계를 얘기하신 심리학자죠.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다가 본인의 아픔과 본인의 죽음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부정을 하고 분노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한 다음에 우울해집니다. 이 협상 다음에 우울이 뭐냐면 내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받아들임이 내가 원하는 좋은 죽음의 마무리의 시간이 있느냐, 병원 객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죽음, 가족과 이별할 시간과 가족에게 사랑한다, 용감하게 용서도 하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5단계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금 엘리자베스 퀴블러의 죽음의 5단계는 보편적인 죽음의 5단계라면 현대는 어때요? 문명이, 인류가, 과학이, 사회가 모든 변화가 바뀌면서 현대의학은 아주 최고치를 인간의 생명을 끌어올리는데 큰 영향을 받고 있죠. 이 현대의학에서는 굳이 5단계가 아닌 3단계로 나뉘더라고요, 죽음을. 1단계는 외출을 하지 못하는 단계를 사회적인 사망의 단계입니다. 즉, 내 몸이 노화가 됐거나 내 몸이 너무 아파서 아니면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있는 상황을 1단계 사회적인 사망, 관계를 못하는 걸 얘기합니다. 2단계는 침상을 못 벗어나는 단계. 그렇죠. 완전
와상 단계입니다. 타인이 병변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면 이미 인권이 윤리 무시가 된 거죠. 3단계는 밥을 못 먹는 단계. 현대의학의 발전에 의해서 코에 콧줄을 넣어서 혈관으로 영양을 제공하는 저희 엄마가 8년 동안 사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내 가족과 함께 긴 세월을 13년 세월을 보내보니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마음이 지금부터 잘 정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에서라고 해서 제가 글을 써봤습니다. 인생의 꽃은 피어야 꽃답고 인생의 바람은 불어야 시원해지고 인생의 아픔은 경험을 통해서 이길 수 있고 인생의 즐거움은 느껴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통찰하며 안녕을 고하게 된다. 정지승입니다. 여러분, 오늘 웰빙하고 웰다잉하는 그 많은 삶 속에서의 과정을 5개로 나눠봤습니다. 나를 아끼고 나를 칭찬해주고 관계를 잘하시고 그리고 사랑한다 얘기한 다음에 현재를 즐기는 멋진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